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스토킹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스토킹이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스토킹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스토킹 행위를 한 것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스토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좀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행위가 스토킹 행위인가요? 라고 보시면, 예, 여기 스토킹은, 요건 이제 법률에 다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런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스토킹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이 정의를 보게 되면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스토킹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서 저는 스토킹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게 되면 이 스토킹 행위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킹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토킹 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럼 위 스토킹 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스토킹을 하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한 번 했다. 그거 갖다 처벌되진 않습니다. 보시면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 스토킹 행위, 요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만 스토킹 범죄로 보아서 처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우선은 말씀드리는 건 스토킹 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처벌된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처벌된다. 그거 아셨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 스토킹 범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스토킹 범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 신당역 살인 사건 전에는 좀 그래도 선처를 해주거나 뭐 기소유예를 해주거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서 요즘 추세는 되게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니까 그런 점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합의하게 되면 끝나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뭐냐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제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 그냥 사건이 종결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피해자 합의되면 이 사건은 끝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토킹 범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라고 이렇게 또 많이 물으시는데 스토킹 범죄를 당한 경우
진짜 어떻게 대응, 뭐, 그 쉽게 말하면은 뭐 그냥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하러 가도 수사기관에서 뭐 그럼 자료가 있나요? 이런 거를 다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그 섣불리 이렇게 좀 고소하는 거는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좀 가지고 고소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가요? 보시면 스토킹 범죄를 고소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직장 뭐 아니면 집 직장 주변에 서성이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요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이 확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그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확보해야 됩니다. 이 보통 CCTV 같은 경우는 보관 기간이 한 달 정도기 때문에 그 피해를 당한 경우 그 안쪽에, 그러니까 그 한 달 안에 좀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요즘 이제 뭐 개인 캠이라고 하죠. 개인 CCTV라고 하죠. 개인 CCTV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느낌이 조금 있으면 집이나 아니면 직장 주변에 이런 그 개인 캠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근처에 서성이는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으면 블랙박스에 찍힌 상대방의 모습도 확보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보낸 메시지 내용이나 상대방이 전화를 건 부재 중 통화 내역, 그 다음에 상대방과 전화 통화 녹음 파일, 이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자료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자료를 확보해야지 말 그대로 스토킹 상대방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스토킹 범죄는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야 되냐요? 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스토킹 신고를 당한 경우 요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을 지속적 반복적,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지속적 반복적 하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일회성에 그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지속적 반복적인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뭐 여러 양형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지 않는 것도 주장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오해를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연히 동선이 겹치거나 우연히 동선이 여러 번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연히 동선이 겹친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뭐 가령 내가 슈퍼마켓을 가는데 그 사람이 앞에 있었다. 아니면 뭐 내가 마트를 가는데 그 사람이 내가 퇴근하고 마트를 가는 뭐 그 동선에 피해자가 그냥 그 앞쪽으로 갔던 부분이다. 뭐 그런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결제 내역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거, 동선이 우연히 겹친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다는 거,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무죄를 주장해야 되고, 무작정 주장하는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랑 합의를 하기 위해서 또 피해자한테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스토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킹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은 변호사님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님 통해서 변호사님이 만약에 상대편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님이 뭐 피해자분이랑 직접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피해자분이 국선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변호사가 선임돼 있으면 그 변호사님과 연락을 취하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접 연락하시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알아봤는데, 최근에 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사회적인 이런 뭔가 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최근에 보면은 저도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되고, 그 다음에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은 변호사님 도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랑 합의 볼 때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면 안 되고 변호사님 무조건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좀 진행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자료도 확보해야 되고 그냥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상대방이 처벌되는 게 아니라 스토킹 범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예,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